저는 올해로 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지켜보았고 수많은 가정이 웃음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애딸이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처음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오해나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고 비슷한 이야기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들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고 딸이 결혼한 뒤에는 사위를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었고 명절마다 봉투를 건넸으며 사위가 힘들다 하면 한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집 부엌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찬장에는 두 사람분의 그릇만 놓여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요즘 바쁜가 봐요. 한 달째 연락이 없네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담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헌신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위에게 잘해줄수록 딸과 가까워진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감사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적응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내일은 당연해지고 모레는 부족해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구조 자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인간은 선해의 선해로 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넘어서라, 그리고 아언을 지나서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선의는 관계없이 뿌려질 때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희생을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토록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당신을 불편해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면 아름다운 연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나무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맑고 따뜻한 물이라도 넘쳐 흐르면 주변을 잠기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지 경고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른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딸과 사위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가 삶어 배운 가장 단단한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노년의 사유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것은 냉정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잘해주면 잘 돌아온다는 믿음, 베풀면 감사가 따라온다는 믿음. 그러나 90을 넘기고 나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낭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받는 것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적응한 뒤에는 그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합니다. 감사로서가 아니라 박탈감으로서. 제 젊은 시절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결혼 후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도 장모님이 먼저 나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장모님이 살림을 도맡았으며 명절이면 두둑한 봉투가 어김없이 건네졌습니다. 처음 만난 그 제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장모님이 없었으면 이 삶이 불가능했을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예전처럼 해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서서히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 그러니까 장모님의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시네.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함이 깨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무감각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먹는 음식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느 순간 그것은 그냥 끼니가 됩니다. 사랑도, 친절도,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공기가 있을 때 우리는 공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끝없는 호의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빛을 지우는 일입니다. 인간은 빚진 감정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한다는 느낌은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딸을 잃어버리는 것은 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딸이 그 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차갑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다가오게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싶다면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사랑도 과하면 관계 뿌리를 썩니다. 호의에는 눈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105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은 이것입니다. 덜 주되 더 오래 곁에 있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쏟아붓지 마십시오. 관계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조금씩 꾸준히는 가물기도 하면서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는 존경받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잘해주면 사랑받고 사랑받으면 존경받는다고. 그러나 살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뿌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까움에서 옵니다. 그러나 존경은 거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사랑받는 것보다 존경받는 것에 훨씬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유럽에서 공부하며 한 노월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선을 함부로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실 문 앞에 서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공간을 지킨다네.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말의 무게를 지킨다네. 사람들은 내가 지키는 것을 보고 나를 지켜주는 걸세. 저는 그 말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장모님은 종종 친근함을 만들기 위해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더 편하게 대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집안일에도 깊이 개입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바로 어른으로서의 유치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 상대방은 나를 편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편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경계가 없는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도치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도 고슴도치를 함부로 죽여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고슴도치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끼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온기를 나눕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추위 속에 혼자가 됩니다. 관계의 지혜는 바로 그 거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따뜻하게 가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사이가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장모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장모님이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이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으면 사위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위는 언제든 불러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서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 사람을 대합니다. 저는 아다살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리듬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침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고 누군가의 부탁에 무조건 응하지 않으며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것, 그 결심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의 경계를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윤곽선입니다. 그 윤곽선이 뚜렷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존중을 보냅니다. 사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친절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경계입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열려있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이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사이도 딸도 그 관계도 오래 유지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딸들이 친정에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가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애동딸이었고 그는 딸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자 그는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고 크고 작은 집안일에도 애견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애 딸이 멀어지는 걸까?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그를 아프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놓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세계와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 처음에는 두 세계를 모두 품으려 합니다.
친정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두세 개의 기대가 커질수록 그 사이의 선딸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부모님이 사위와의 관계에 깊이 개입할수록 다른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사위에게 전달하고 사위의 불편함을 부모님께 설명하고 양쪽의 기분을 살피고 양쪽의 기대를 조율합니다. 그 역할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면 딸은 점차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해진 사람은 결국 가장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친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쏟은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관계에서 조금씩 물러납니다. 딸에게 친정이 에너지를 요구하는 공간이 되어버릴 때 딸은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은 원문을 모른 채 혼자 남겨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섭섭함과 외로움만을 안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딸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딸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입니까? 아니면 찾아가야 하는 외모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딸이 전화를 걸 때 가벼운 마음으로 번호를 누릅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속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연결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움입니다. 딸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딸의 삶에서 짐이 아니라 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할수록 사위는 그 관계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들기 위해 아내에게 그러니까 딸에게 은연중에 거리를 요청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으로, 태도로, 침묵으로 그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그리고 딸은 그 메시지를 받고 서서히 친정과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도 나쁜 사람 없이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이 더 슬픈 이유입니다. 멍한 부모는 딸의 새 가정을 존중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딸이 주인이 되도록 뒤에서 지켜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딸을 신뢰한다는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딸을 믿는 부모 곁으로 딸은 언제나 기꺼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의 삶에서 만난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제가 살아온 수없이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데는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이거나 자존심이거나 그리고 그 둘은 종종 함께 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돈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자모와 사위 사이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깊이 더 조용히 더 오래 작동합니다. 돈은 투명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모님이 사위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마련할 때 보태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할 때 그 행위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돈이 기억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주는 쪽은 희생으로 기억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는 쪽이 그 돈을 기억하는 표정을 짓거나 무의식 중에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받는 쪽은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돈으로 샀다는 느낌, 은혜를 빌미로 삼는다는 느낌. 그 느낌은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모님이 사위 사업에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 당시 사위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장모님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돈의 무게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꺼내는 과거 이야기. 사이가 힘들 때 위로하는 척 던지는 한마디 사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서서히 아무 싸움도 없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관계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된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금전과 살림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계산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의 언어로 바뀐 관계는 다시 사랑의 언어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돈을 관계밖에 두십시오. 도움을 주고 싶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준 것은 마음속에서도 지우십시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청구사가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중심을 지키고 품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가장 오래 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자식이 가장 오래 곁에 머무는 부모는 가장 많이 해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는 부모였습니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 자기 즐거움이 있는 부모,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 자식들은 부담 없이 그리고 기꺼이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어떤 집에 더 자주 가고 싶습니까? 할 때마다 무거운 기대를 느끼는 집입니까? 아니면 들어서는 순간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집입니까? 부모님의 집이 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님 자신이 그 집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루틴과 기쁨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집은 의무가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쉼터에는 자주 갑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부터 매일 아침 1시간을 걷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된 음악을 듣고 가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누군가 연락을 주면 반갑게 받지만 연락이 없어도 제 하루는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를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짐이 되지 않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은 가까이 옵니다. 그것이 럭설입니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이 필요로 받게 됩니다. 덜 의지할수록 더 많이 의지받게 됩니다. 품위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정히 옷을 입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무너지고 싶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것, 도움을 구할 때도 구걸하지 않는 것, 그 작고 조용한 태도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 머니다. 가위도 딸도 손자도 품위 있는 노년은 가족에게 부담이 아니라 지휘 됩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기억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힘은 근육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 사람 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매일 아침 하늘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그 하늘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처럼 중년에는 그 하늘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임과 의무와 걱정이 구름처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나이에 바라보는 하늘은 그저 하늘입니다. 아름답고 넓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한 가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과한 호의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을 낳는다는 것.
경계가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부모가 사위에게 매달리면 딸이 그 사이에서 무너진다는 것, 돈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정에 심는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충만한 사람 곁으로 가족은 저절로 돌아온다라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때로 손을 놓을 줄 아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머니를 일찍 외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서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본능이 붙잡으라고 말하는 순간에 놓아주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움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하십시오. 볼 때마다 행복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우며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딸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충분히 괜찮아야 합니다. 외롭다는 표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딸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감정입니다. 딸이 채워 주어야 할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 구분이 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위는 여러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사위에게 아들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으면 사위는 부담 없이 좋은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낮은 곳에서 감사는 쉽게 표현합니다. 기대가 높은 곳에서는 실망만이 자합니다. 자유를 아들처럼 대하려 하지 말고 딸이 선택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자식이 되어야 했고 직장이 원하는 직원이 되어야 했으며 자녀가 필요로 하는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온 자유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오래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젊은 시절 그 길을 끼어다니던 나를 떠올립니다. 그 시절에 나는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압니다. 인생은 빠르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바라보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은 혼자 걸어도 아름답고 함께 걸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깍진 손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손을 살짝 펴십시오. 그래도 잡을 사람은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힌 손이 억지로 잡힌 손보다 훨씬 오래 함께합니다. 베풀 때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거리를 지키십시오.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제가 삶 끝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품위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삶이 진심으로 합니다.